안녕하세요, 송호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뭔가 삶을 정리하는 자리에 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부담스럽고 이제는 작업을 다시는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어떤 정리하는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날씨도 그래가지고 무슨 장례식에 왔나 하는 기분으로 저 혼자 이렇게 뭐 여러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제가 이번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5가지 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더 정리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작업을 안 하는 건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봤었고, 엊그제 제 지인 중에 지금 리움에 이제 큐레이터로 계신 분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밥하고 술을 먹다가 굳이 왜 작가를 했느냐? 10몇 년 전에 그런 말을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게 지금 생각 같아서는 굳이 뭐 작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작가 말고는 뭐 어떤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형태라는 게 딱히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작가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되어서 오늘 제가 하는 이제 그 발표가 제 어떤 그 5가지 순간들이 아마 그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서 농담 삼아 이제 문 잠그고 오늘 이제 3시간 동안 나가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작가가 되게 되었던 가장 큰 영향은 제가 이제 스노보드 탔었던 거랑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디어랩이라는 곳에 들어갔었던 게 이제 저한테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공대에 있었고 스노보드를 타면서 다양한 스트리트 아트 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 99년 뭐 2000년도 이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스트리트 아트 하는 사람들이 뭐 모마에도 걸리고 뭐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도만 하더라도 스케이트보드나 스노보드나 스트리트 아트 씬이 그 예술계에서 전시되는 경우는 뭐 키스 하링이나 이런 몇몇 유명하신 분들 빼고는 있지 않았었던 이제 시점인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스노보드를 이것저것 외국에서도 타고 이제 국가대표처럼 뭔가 이렇게 선수처럼 해보려고 하던 시기에 팔이 2번 부러지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어떤 시점에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스노보드 선수를 계속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공대 대학원은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뭐 어차피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뭐 회사인지 이게 뭐 학교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구조에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누워 있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에 미디어랩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MIT 미디어랩, 예술과 공학의 융합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조그만한 뭐 뉴런에서 영향을 받은 로봇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가고 있고 하는 저걸 보면서 뭐야, 공학하는 사람들이 예술해도 되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공학도로 지금도 제가 이제 고대 나왔는데, 고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 쉽게 다루는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학에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게 소개도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2020 몇 년에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도로 공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학에 있는 커뮤니티만을 이제 바라보게 자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술가나 이런 걸 하기에는 그 용기가 없었고, 뭐 예를 들어 학교를 그만두고 뭐 예를 들어서 작가처럼 산다라든지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닌다라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런 용기는 전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공학하고 예술을 합하는 어떤 그런 곳이 있다길래 이제 거기 아니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알아보니, 이제 제가 MIT를 갈 성적은 당연히 안 됐었고, 그래서 MIT 미디어랩하고 뭘 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지금은 카이스트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ICU라는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MIT 미디어랩하고 하는 이제 거기를 협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ICU 디지털 미디어 랩에서. 그래서 아, 거기는 갈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뭘 하게 됐냐면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NIU 교수 중에 아, 이름도 까먹었네. 누구죠? 피지컬 컴퓨팅한 교수님 누구죠? 탐 이고에? 맞죠. 탐 이고에 교수님이 쓴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학원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두이노나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었고, 뭐 이제 PIC 컨트롤러라든지 아트멜 컨트롤러 이제 실제 그냥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좀 하거나 말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가들도 볼 수 있는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제 책이 한 권이 나와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 그 책 이름이 피지컬 컴퓨팅이었고, 그래서 그 장르가 피지컬 컴퓨팅으로 이제 명명되게 되는 이제 책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밤을 새면서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뭐가 재밌었냐면 내가 만드는 무엇인가가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껴본 거예요. 원래 그럼 공대생들은 원래 느껴야 되잖아요. 공대생들은 원래 매일 뭘 만드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교 공대에서는 뭘 만들질 않아요. 뭐 수학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실제로 만들지 않거든요. 뭐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제 그러니까 전문대 같은 수준에서는 실제로 만드는 수업들이 있고, 폴리텍 같은 이제 실제 실업하는 곳에서 만드는 수업이 있지만, 보통 일반 대학교에서는 뭔가 만드는 수업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뭐 이제 동아리, 로봇 동아리나 이런 쪽에서는 하는 거지, 공대에서는 이제 그런 걸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제가 뭔가를 직접 만들게 되고, 뭘 눌렀더니 화면이 바뀌게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흥분해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옛날 오락기 같은 거를 이제 아티스트들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온 거죠. 원래 오락기라는 것들은 이미 있었지만 그걸 예술로 불러주진 않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VJ 하는 친구랑 같이 만들었었던 이제 오락기 같은 건데 누르면 뭐 VJ 영상이 변하는 거를 이제 분더샵이라는 그 당시 무슨 뭐죠? 뭐 편집샵 같은 거가 열었을 때 했었던 게 있었고, 요거는 조금 이제 이론적인 게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싱크라는 스티븐 스트로가츠의 책을 하나 읽었었어요. 그게 복잡계랑 관련된 이제 책 중에 왜 이제 반딧불이 같이 깜빡이고 왜 심장이 같이 뛰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제 분석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같이 이제 따로따로 존재하는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소리에 같이 창발적으로 뭐 깜빡일 수 있겠느냐의 이제 작업도 만들어 보고, 뭐 이제 뭐 날파리 같이 뭐라 그래야 되지? 잠자리 같은 건데 프로펠러가 달려서 이렇게 흔들리는 정원과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붙여보려 했는데 쟤네들한테 어려운 말을 붙일 수는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만든 거긴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 빨갛게 익어가는 이제 사과, 소리를 내면서 이제 계속 빨간색으로 변해가다가 다 빨간색이 되면 이제 다시 녹색으로 돌아와요. 아니면 이렇게 큰 손, 뭐 저보다 큰 손 이제 움직이는 로봇 손, 이건 이제 뭐 크레이테스 프로젝트랑 같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하게 되면서 뭔가를 막 만들려는 욕구 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이게 제 회사 사이트예요. 대부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뭐 먹고 사냐라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작가한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받아서 먹고 살진 않았었고, 대부분 이런 이제 피지컬 컴퓨팅 관련된 걸로 어떤 커머셜 작업들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한다라든지,
뭐 지금 여기서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뭐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한 근 몇 년 전까지도 제가 이제 먹고 사는 데에 이제 영향을 미쳤었고 하지만 제가 이거를 뭐 회사를 크게 한다라든지 뭐 그러지는 않았었고 하지만 뭐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먹고 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되게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흥분했고 공부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인지 작업인지 모르는 듯한 이제 작업들을 제가 계속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됐었던 거가 이제 제가 미디어랩에 있었던 시절에 어떤 첫 번째 제 생각에는 그 저한테 있었던 큰 어떤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이후 작업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게 사실 디자인 누아르라는 이제 책이에요. 그 앤서니 던하고 피오나 랍이 어디지? RC 영국 학교 뭐지? RCA인가? 예, RCA 있었던 이제 그분들이 썼던 책 중에 허션 스페이스라는 책이 있고 헤르츠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누아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정의를 하냐면 디자인을 사회적 비평적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 MIT 미디어랩을 제가 이제 가고 싶었어 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랩이 이제 컴퓨팅 컬처라는 랩이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크리스 칙세미하이라는 교수가 수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이제 MIT 미디어랩에는 없고요. 테뉴어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딴 데로 갔어요. 근데 이제 컴퓨팅 컬처 랩에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피지컬 컴퓨팅 하면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레이디 아다라 그래서 에이다 프루츠라고 그 막 키트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가 리모 프리드인데 리모 프리드가 되게 재밌는 논문을 두 개를 썼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을 바라보는데 아니구나. 테레비를 바라보는데 오래 바라보면 갑자기 안경이 검해진다라든지 그게 이제 그 용접하는 안경을 응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니까 무슨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전화기를 째밍을 시킨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코멘터리 뭔가 이렇게 비평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정의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제 앤서니 던하고 피오나 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는 것도 작업이 되겠네라는 이제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이제 너무 즐거워서 이것저것들을 만들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러주는 전시가 있었는데 내 이야기를 담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그 아까 말한 디자인 노아르라는 거랑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작업들을 몇 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게 하나였었고 이건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개념은 핵 폭발이 나도 부서지지 않고 가장 강력한 것은 그리고 계속 아름다운 메시지를 뿜어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처음으로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너무 메시지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름다운 메시지라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1년 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좀 발전해가지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그냥 하나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I love you 버전인데 얘는 때리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이제 작업이에요. 실제로 얘는 권총으로 쏴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탱크 정도 되는 장갑으로 만들어진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민미술관에서도 전시되고 이랬었는데 그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1층에서 뭐가 쿵쿵 울린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녹슨 채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어딘가에.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그 뭐랄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욕이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제일 강력한 무기냐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이런 그러다가 뭐 또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제가 생각되는 건 2010년부터 했었던 이제 우라늄 목걸이. 그래서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에도 뭐 이베이에도 올려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댓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 이건 너의 목숨의 값이다. 다시 댓글이 달리는 게 이거 내 목숨보단 비싼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었었고 스위스 바젤에 가져갔을 때는 그 몇백 년 동안 공개되지 않은 어떤 그 위에 꼭대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공간에서 방사선 입자가 나올 때마다 또 이제 다이 죽어라를 이제 플레이했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때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보내왔었어요. 자기 생명 괜찮은 거 맞냐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이건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아라고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라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을지로 센터에서 할 때는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저기 우라늄 목걸이를 실제로 차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어떤 그 뭐 세션을 한번 가져보기도 하고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농담도 못 하겠고 하여튼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저는 저때 이제 옆에 물어보면서 이분 아시죠? 요즘에 저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유명하지 않았던 배우긴 했으나 하여튼 인도에서 오신 분이라 되게 재밌는 대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윤회 따위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도 분인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작업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작업이죠. 그 100년에 한 번 깜빡이는 LED라는 작업인데 얘는 한 번도 구현된 적은 없고요. 실제로는 외부 조형물로 심사를 2번이나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이제 그 기관에서는 오히려 좋아했었고,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싫어하셨어요. 지금 장난하냐고. 100년 후에 그럼 누가 보냐고. 그래서 죄송한데 그게 이제 원래 이 작업의 의도입니다. 그랬더니 말대꾸 하지 마세요. 성호준 작가님. 그래서 여기는 말대꾸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심사 10년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1년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타협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2015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어렸었던 게 1년짜리 만들어 주고 남은 돈으로 100년짜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이제 유도리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중년의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다 하기 싫은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갓레드 일렉트로닉스라고 이제 아까 그 LED랑 비슷하게 이어지는 건데 디자인 노하우 같은 작업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 모양의 LED를 대량 생산을 해서 팔 수 있을까가 이 작업의 핵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가니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슬람은 건들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신의 형태가 없으니까 거기는 또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했었던 건 제가 노렸던 거는 인도 시장을 노렸었어요. 인도에는 신이 워낙 많고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스트리트 씬에서는 이제 붓다 라디오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라디오인데 부처님의 어떤 그 성스러운 소리가 나온다는데 알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라디오를 뜯어보면 그 안에 부처님 모양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도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 대시보드에다는 자동차 관련된 신을 납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화를 하고 이제 디스 위크 앤드 룸에서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사진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LG 라이트 그린 BUD 6036 이게 이제 부품명이에요.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6mm
3.6mm로 돼 있는 이제 크기다. 그리고 이제 녹색 컬러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은 조금 마음이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대량 생산을 해서 정말로 팔아야겠다가 제 그 목표였었습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은 만들었었죠. 그걸로 전시를 했으니까. 이제 부처님 불 들어오는 거 한번 보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몇 개 만들고 예수님도 몇 개 만들고 뭐 이렇게 다 몇 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설명서까지 첨부하면 설명서가 이제 약간 이제 성경과 같은 게 되는 거 아니냐.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이제 연결하면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좀 싸게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소티드 섞어서 파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랑 예수님이랑 다 그래서 섞어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힘이 딸려가지고 더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발표 보시고 뭔가 이렇게 저랑 같이 하실 분들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인공위성과 푼바인데요. 이제 저한테 사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프로젝트입니다. 그 제가 인공위성을 쏘게 된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올해가 인공위성 발사한 지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였었는데 4월 달이 10주년이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줬고 지금도 제 삶을 하여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왜 인공위성과 품바라는 단어를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지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2010년대에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시죠 여기에? 하여튼 제가 2008년부터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2013년에 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에서 4월 19일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인공위성을. 그래서 이 이제 사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사진들입니다. 뭐 예전에 발표했었던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해보려고 했었던 것은 어떻게든 이 인공위성이나 우주에 대한 것들이 거대한 거나 위대한 게 아니라 대강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무시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요. 라디오스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연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연락이 와서 이제 제 카페 AA 홍대 가서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요구했었던 건 저를 좀 까줄 수 있으면 나는 라디오스타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을 나중에 보셨던 분들은 알겠시겠지만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김구라 아저씨도 그렇고 저를 되게 많이 까주셨어요. 무시도 해주시고 신봉선 그분도.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드디어 내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제 그 의도대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다음 날 실검 제가 네이버랑 다음에 실검 1위에 하루 동안 제가 등극을 해가지고 저 진짜 지금은 아무렇게 돌아다녀도 저 알아본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라디오스타 다음 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 성산동 살고 있었어요. 집은 성산동, 작업실은 망원동이면 한 15분 걸어야 되거든요. 15분 걷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 이제 부작용이 온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세요. 뭐 알고 한 거 아니냐? 너 라디오스타 나가면 그렇게 될 거 다 알고 너 지금 일부러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 프로젝트를 디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셀프 디스리스펙트. 셀프 디스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해체해야지만 또 다른 창작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같은 믿음을 그 당시에는 갖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는 그 믿음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방송과 모든 책 쓰기를 다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SNL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SNL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립현대
개관할 때 서울관 개관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안티 클라이막스라는 공연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지신 또 뭐 이디오 테이프, 뭐 원래 지인이었으니까 이디오 테이프도 이디오 테이프하고 저랑 뭐 배우 2명, 뭐 강태용 배우, 아휴 큰일 났네. 이름을 까먹었네. 저기 여배우 분 그렇게 해가지고 뭘 주제로 삼았냐면 안티 클라이막스를 주제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배우 같은 경우 대종상 신인상을 탔었고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화로 이제 깐느도 2번이나 갔었고 이디오 테이프도 이제 갑자기 떠오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디오스타로 인해서 걸맞지 않은 어떤 영광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두사미를 이제 모토로 하는 공연을 하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 용두사미냐? 용두사미가 영어로 하면은 안티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인간만이 새로운 창작을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난 영원히 인공위성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똑같은 어떤 패턴의 그림만 그리고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하시는 화가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아 이것만 팔려가지고 막 이것밖에 내가 못 그리겠다고 막 불평불만을 하시는데 그럼 안 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하셔야 또 자기가 또 뭐 쇼핑도 하고 그러실 수가 있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것도 거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용두삼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공연을 이제 올리고 이거는 이제 리움 스펙트럼 아트 스펙트럼전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그때 저를 이렇게 밀어주신 선생님도 계시는데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한번 얼마나 하냐 한번 봐보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인공위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여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또 뭐 1970년대 뭐 개인 인공위성은 뭐 없었고 어쩌고 뭐 이런 식의 진지한 톤으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너무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체국 뭐 유치원 이런 컨셉으로 그냥 꾸며가지고 인공위성에서 가장 어렵다고 이제 생각되는 통신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통신 모듈이 사실은 또 이제 정치적이고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공위성 퀴즈 쇼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를 알아맞추면 이제 상품을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컨셉으로 전시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영상도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뚜루뚜루 하면서 이제 나와서 하는 영상으로 하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냉실행도 지겨운데 송호준은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어떤 제가 블로그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 깊은 뜻을 몰라주네 뭔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 그런 고민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사회적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이렇게 막 위로 올리려고 했던 그 당시였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면 선택이 딱 2가지가 있었는데 같이 그 흐름에 맞춰서 나도 책을 쓰고 어디 나가가지고 글쎄요 인공위성도 뭐 너희들도 쏠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하면서 살 것이냐라고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또 게다가 프로젝트 이름도 오픈소스 인공위성 프로젝트잖아요. 무슨 뭐 어떤 위대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다가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우리 주변에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 저렇게 위대해진 건가가 내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옆에서 띄워줄 때 흘러갔구나. 흘러갔나? 그 생각이 이제 엄청나게 저를 지배하게 됩니다. 좀 거부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엄청난 유행을 선도하는 작가와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세계를 더불어서. 근데 저 사람들은 조금 옆에서 그렇게 되면 왜냐면 유행을 이끄는 디자이너는 작가가 있으면 다른 작업들이 되게 비슷해지기 나름이거든요. 디자인도 되게 비슷해지게 흘러가거나 그래서 이건 다양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왜 그런 걸 거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 처음으로 거기를 오픈하렸던 이제 큐레이터 선생님 이영철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영철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송호준 씨 뭐 어디 하나 전시 섹션을 하나 맡아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관련된 뭔가를 해달라고, 당연히 아시아 문화전당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독일에서 메드 인 저머니고 저 카투사 나왔고 막 하여튼 정체성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무슨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영웅들, 유명한 디자이너나 작가들의 삶을 바라보니 뭐가 떠올랐냐면, 아시아 오리엔탈리즘을 만들어낸 어떤 누군가, 그리고 그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유명해지고서 어떤 이렇게 쭉 퍼져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내 거를 더 이해해달라고 이제 설득하거나 뭔가 증명하는 과정하고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증명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를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소백산 천문대 이제 과학자 뭐 이제 예술가 어떤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 참가를 했을 때 제가 어떤 과학자한테 뭘 물어봤냐면, 그 천체 만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수십조 드는 거. 그리고 뭐 저기 뭐 중입자 가속기라든지 제네바에 써 있는 거, 이거는 그 보고서에다가 제안서에 누가 뭐 첫 번째 글씨로 뭐라고 쓰냐고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뭐 일거리 창출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가 처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는 그 인류 아닐 수도 있는데 에서부터 왜 감히 자기네들이 왜 나를 포함시켜서, 인류가 전체를 또 포함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동양인이 포함이 된 건지 뭐 흑인은 포함이 된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번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도 너무 이제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인류를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도 되게 이제 웃기기도 하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럼 요걸 가지고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증명하시오라는 타이틀로 전시 섹션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번영은 제가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인과적인 사고가 저는 영웅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나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었더니 서울대를 갔어. 너희들도 우유 많이 먹으면 서울대 갈 거야. 항상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삶을 어떤 특정한 내러티브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됐든 어떤 방송이 됐든 누가 됐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우연인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말하는 사람들은 방송에서 안 써줘요, 절대로. 아시죠? 어쩌다 어른이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저 예전에 저도 방송을 몇 번 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그건 잘 모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은 작가가 스케치북을 들어요. 단언하라고. 단언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과적인 거에 대응되는 컨셉으로 저한테는 이때부터 어떤 우연이나 랜덤,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관심사가 된 거예요. 영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랜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의 어떤 위대한 업적과 동양에 있는 어떤 이상한 걸 한번 비교해서 전시를 해야겠다가 제 목적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제 관심사는 파티클 피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우주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대칭 우주냐? 대칭 우주는 뭐냐면 우주의 물리학 법칙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죠. 그리고 뭐였지? 멀티버스냐? 그 멀티버스는 뭐냐면 우주가 여러 개 있고 각 우주마다 물리학 법칙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티클 피버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무슨 보선이었는데 히그스 입자의 무게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125면은 예를 들어서 125면은 대칭 우주고 우리가 흔히 아는 우주고 145면은 멀티 우주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발견된 질량이 이제 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됐었는데, 다큐멘터리 딱 끝날 때쯤 되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무게가 135가 나오더라. 가운데 값이.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뭐 수십조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이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려고 하는 이 기관에 하는 것과, 그럼 난 장풍을 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다르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과학자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 있겠지만,
원자 입자 가속기 영상 한쪽에 놔두고 한쪽에서는 장풍을 연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식의 것들을 되게 병치해서 보여줘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에 이제 전시를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서양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마어마하게 위대하다고 알려져 있던 인과의 끝인 어떤 물리학의 법칙하고 뭐 이제 장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참선을 통해 가지고 내 뇌파를 뭐 알파파나 베타파가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뭐 90살까지 살면서 에베레스트로 올랐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병렬로 보여주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전시를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를 되게 이제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천 쌤하고도 많이 싸웠죠. 돈을 줬더니 뭐 장풍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을 싸웠어요. 장풍을 만약에 내가 직접 맞았는데 그러면 이영천 선생님은 장풍 배우러 안 가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농담 삼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이유가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뭐 그건 거짓이야, 뭐 했는데 안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바라봐 온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해 왔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에 말하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는 이게 장풍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이제 궁금증과 질문들을 이제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3회 일맥 아트 프라이즈 단독 수상자 보안여관에서 했었던 단독 수상자로 이제 제가 선정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난 전시 못 하겠다. 전시를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높이고 남을 까내리는 행위 같다. 그 당시는 그렇게 절실하게 고민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건방진 고민이에요. 아니 무슨 내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그따위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싶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할 고민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전시를 안 하고 그냥 품바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불러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이야기나 하고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이제 위에 거하고 아래 것이 이제 부딪혔는데 그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어떤 영웅을 필요로 하고 모든 이제 팬이 필요로 하고 내가 뭐 나는 다프트 펑크가 좋아. 그리고 밑에는 모든 걸 이제 해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모든 걸 의심하고 스캡틱, 회의주의자.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세상에 결론이 하나밖에 있을 수 있어? 그런 건 말이 안 돼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책도 안 읽지만 저한테 이제 어마어마하게 다가왔던 단어가 해체였었어요. 그래서 해체를 쳐보니 데리다가 나오잖아요. 자크 데리다가 나오잖아요. 데리다 아저씨의 다큐멘터리도 보고 했는데 나중에 더 찾아보니까 데리다 이렇게 멋있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은 조금 시들시들해졌지?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데리다를 비판했던 글을 찾았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기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원래 해체의 끝판왕은 그냥 잊혀져야 되는데 자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상황이었었는데 전쟁에 대한 어떤 뭐 솔루션들이 이것저것 말해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걸 이제 의심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그만해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쟁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사는 거에서 이제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하나가 떠올랐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제가 영웅들을 싫어했으니까 뭐 머더 테레사의 어떤 나쁜 행위들도 찾아보게 되고 간디가 했었던 것 중에 이제 되게 나쁜 것도 이제 찾게 되고 근데 왜 간디는 저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간디를 죽였던 그 살해범이 자기 스스로 7시간인가를 변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힌디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못 구했고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요약된 이제 그 글을 읽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원래 간디랑 같이 이제 평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죽였던 사람이 했던 말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간디의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다. 평화의 상징의 끝판왕이잖아요. 잘 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나 인자하고 옳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악유를 할 수가 없어. 논쟁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걸 비극이고 그게 독재라고 정의를 하면서 총을 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성에 대한 어떤 어마어마한 선언과 같은 이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방지게 그 글들을 레퍼런스 삼아 나도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래서 어떤 행사들을 했냐면 저 당시에 잘 보면 5월 30일 날 했던 행사가 원자 가속기와 장풍, 뭐 이명원 박사님하고 이제 파토 원중우 과학학원 원자인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낭만의 끝판왕인 이제 개인 욕조 만들기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해와 미래. 저 당시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비싸서 사지 말자고 했던 때예요. 그리고 이제 캠핑을 하면서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말년, 뭐 한윤영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개인 방송국 만들기, 뭐 떼인 돈 받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련의 행사들로 그냥 전시를 채우고, 보안여관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장인 상황에서 이렇게 품바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시의 모토, 유일하게 만들었던 수건 한 장이었어요. 수건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뭐 포스터나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한 거죠. 뭐 다양한 작가들이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이렇게 캠핑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당시에는 이제 어떤 깔끔한 폰트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거부감이 있었던 이제 시절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쇼를 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 오픈 당일날은 수박씨를 자기 얼굴에 붙여가지고 이제 찍는 사진을 한다라든지. 여기 노순택 선생님도 계시네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계시죠. 밤에 이렇게 뭐 수영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한다라든지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건방졌던 행위 같아요. 반응이 어땠어요? 네? 관람객들의 반응. 물어보지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진짜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 왜 저러냐? 관심이 없으셨어요? 관람객의 반응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그때 우물쭈물했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자신감이 있었어야 됐는데 더 내가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다. 오픈 당일 날에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주셨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와주셨는데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요. 막 흙밭하고 막 수영장 있고. 그때는 저도 화끈거리더라고요. 이게 수습이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같이 1년 아니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거는 지금의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뭐 작은 글이든 뭔가로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엊그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뭐 전 좀 그립기도 해요. 저 시절이. 왜냐면 저 정도의 어떤 애고 뿜뿜이 지금은 이제 40 중년이 넘었으니까 저럴 용기가 없거든요. 완전 이제 뭐랄까 힘이 없어진 거죠. 저 사람이 품바예요. 실제 품바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품바인데 지금 그 품바도 이렇게 대물림이 되나 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품바인데 어디서 품바 전시가 하길래 와가지고 품바 노래 부르고. 하여튼 이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되돌려 보면 여전히 저한테 이제 부딪히는 지점인데,
제가 왜 완전하게 그래서 막 잡초를 막 이렇게 키우고 막 이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1년 동안 거기 계신 선생님들랑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뭐 때문에 갑자기 저 낭만을 포함을 시켰냐면 전 모든 걸 의심하고 이제 해체하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이 낭만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평양냉면 때문에 이 낭만하고 해체가 계속 부딪히는 이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고, 그 고민이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디바이디드 위 스탠드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부산 비엔날레의 모토로 쓰이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다녔었던 거는 부산 비엔날레는 다른 의미인데 디바이디드 위 스탠드를 쓰셨더라고요, 예전에. 한글로는 다른 의미였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흩어져야 산다가 이제 아까 말 그 해체랑 관련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연대해야 산다라는 거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선 다른 어떤 뭐랄까 다른 형태의 이제 연대를 하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던 이제 시기였었고, 저 때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5가지 순간으로 쓰긴 힘들었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미술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랩을 하면서 이제 그 춤을 췄었던 그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Yo HJ in the house. 영웅이 필요해 열심히 한 공부 설득해 만든 괴물들과 형제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 속여 우린 어느새 괴물들 참외들 네가 만든 법주와 네가 만든 생각 알게 모르게 짓밟힌 우리들 자 문을 열어 환영한단 말해 하지만 괴물의 형제만 갈 수 있는 무의식도 없이 했다 해 잘못은 없다 해 조카 넌 즐겨 네가 누운 담요로 막은 건 사람들 숨통 Fuck the brain move your body Fuck the brain 1, 2, 1, 2 Funky romance psychedelic Move your body 1, 2, 1, 2 유치하게 간다고 촌스럽다 해 의도가 없어 잘못 없다 해 스스로도 알지 못한 주도 면밀 역겨움에 가득 찬 주도 면밀 머리가 전부인 지성의 황제 Too much brain, too many brain 세련된 글씨 그것을 가식 머리로 나와버린 괴물 위안의 힘을 믿지 못한 Back from the future 지금 강화해 우뚝 서버린 다른 모든 가능성들 뭉개버린 확신 나는 오만의 바이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고도 fucking hell 우리 모두 다 같이 Nobody 머리보단 말해 우리 모두 다 같이 Nobody 머리보단 말해 Fuck the brain Move your body Fuck the brain 1, 2, 1, 2 Funky romance psychedelic Move your body 1, 2, 1, 2 Hey hey Official nobody speaking When I say fuck the brain you say move your body okay? So here we go 하여튼 뭐 제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왜 작가로 사냐라고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 대한 대답을 작가로서 살면서 이짓저짓을 하면서 하는 것밖에는 뭐 답이 없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그때는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뭐 유효하긴 하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저기 아이튠스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세월호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내가 예술에서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여튼 되게 많이 이제 되돌아보게 됐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이제 생각 하에 어떤 대중
적인 예술이나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 노래는 좀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아이튠스에서 들어보시면 DSSB인데 아름다운 조국이라는 앨범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듣기에는 이제 좀 쪽팔린. 어이구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해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서 풀어야 될지에 대한 대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알파고 난리가 났다. 알파고. 우리 텔레비에서 이제 중계가 되면서 이게 지금 장풍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에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뭐 마빈 민스키가 그랬어요. 인공지능의 아버지가 그때 이제 세이샘 그 MIT 있을 때 저 갔을 때도 아니구나. 제가 그 전에 갔구나. 어쨌든 마빈 민스키가 발표를 할 때 룰 베이스드 말고는 안 된다. 룰 베이스드가 뭐냐면 이품문을 여러 개 써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엔진처럼 그냥 검색 엔진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쳐 넣어가지고 뭐 라면을 치면은 뭐가 나오고 이런 이제 케이스를 다 만들어 놓은 것 말고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알파고가 그게 아니어도 되네라는 거를 보여주고 더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했던 사실은 저는 지금 이걸 환영하는데 인간이 위대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체하고 싶었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파고가 뭘로써 보여줬냐면 탤런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 보여준 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생각해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 말은 뭐였었냐면 아무리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그 친척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경험, 재미난 경험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컴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이상한 컴비네이션이 알파고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의 한 수라고 말을 하죠. 와, 어떻게 저런 거를 둘 수 있지? 저런 바둑의 수를 어떻게 둘 수 있지, 컴퓨터가? 근데 그거는 그 데이터의 이상한 이제 컴비네이션인 거죠. 근데 이 말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그 또 소백산 그 워크숍에 제가 간 거예요. 과학자들이 누가 왔냐면 우리나라 알파고 그 당시 방송 도와주고 해설했었고 바둑 구단 오고 막 이렇게 다 온 자리에 제가 이제 저도 발표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또 하나는 이제 우주 천체 물리학 하시는 분이 또 오셨는데 그분도 그래서 이제 그날의 대화가 우연과 인공지능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인상적인 대화가 뭐였었냐면 아까 말한 멀티 우주 있죠. 멀티 우주가 왜 우주를 여러 개를 만들었냐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물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하나인데 막 물리 법칙이 막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면 이거 우연이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주를 늘려버려. 그러면 저 우주에서는 맞는 법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있나 이제 싶었는데 하여튼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구나. 다른 차원들을 더 만들어서. 그리고 물리학에서 이제 뭔가 노벨상을 타는 분야에서도 머신러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내가 무슨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툴킷을 썼는데 왜 얘가 이런 결론을 내린지는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결론을 얻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리학회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배출한 물리학회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멀리서 들어보면. 근데 그 당시 아주대 성함을 까먹었는데 아주대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된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걸 비유하기를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거든. 옛날에는 그걸 설명하려고 했죠.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떤 로봇이 한국말을 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하면 그 블랙박스 그대로 그냥 어디에다가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 쟤는 한국말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만약에 몽골에서 말을 타다가 한국에 와서 짜장면을 배달을 하고 10년 후에 미국 가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 어떤 이상한 경험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걔가 만들어내는 컴비네이션하고 맨날 한국에서 정상 어떤 이제
그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애가 만들어내는 컨비네이션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이상한 컨비네이션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에는 쟤는 천재다. 저런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하다니. 근데 그걸 알파고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데이터의 컨비네이션일 뿐이야. 그래서 저는 이 날이 저한테 뭘로 기억이 됐냐면 이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전부터 계속 고민해왔던 그 해체, 영웅의 해체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흥분을 하게 되고 이전부터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도 특히나 압축하지마 작업 같은 경우에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인공지능과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동영상 알고리즘에 대항하는 이제 인간인데 인간의 몸짓인데 동영상 알고리즘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랜덤하게 움직였을 때 그 데이터 용량을 많이 늘리느냐의 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제 랜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랜덤을 행할 수 있는,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최대한 랜덤하게 움직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랜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속여야 되는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경지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디지털 이야기도 하고 아까 말한 해체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요즘에 하는 작업은 거의 이거 위주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랜덤하라고 했더니 다 이러고 있어. 다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스케일을 키워보겠다고 해서 작년 이제 7월부터 압축하지만 이제 세계 대회를 열고 각 도시마다 1등을 1 이더리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개 정도의 도시를 돈 다음에 전 세계 1등을 뽑기 위해서 한국으로 그 신인류들을 불러와서 압축되지 않는 신인류, 인공지능의 트렌드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아웃라이어들, 시그마 6들을 불러와서 거기서 1등 하는 사람들을 이제 1비트코인을 줘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요거 할 때만 해도 1 이더리움이 한 500만 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괜찮은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요즘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도와주셨던 그 NFT 매니아가 이제 다시 몇 번 말을 이제 건네보긴 했었으나 이제 어쨌든 사정이 안 좋으신지 어쨌든 뭐 미리 저한테 연락이 없으시길래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져 있긴 하지만 다음 도시는 베를린, 뉴욕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쨌든 상금이 크기 때문에 홍보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의 이제 그 모습이고 이태원에서 있었었고요, 머더에서. 그리고 이제 이 모습들을 밑에 있는 클럽으로 중계가 되고 클럽에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게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우연과 데이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이제 이 대회의 모토였었던 거예요. 군복을 입고 오신 분도 계셨고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저분이 1등 하셨어요. 자기도 1등 할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술 좀 드시더니 내가 이래서 1등 했다라고 또 서사를 넣기 시작하더라고. 역시 영웅은 서사가 있어야 되나?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이 발표가 끝난 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해서 이제 저한테 또 큰 키워드로 이제 다가왔던 게 엔티 코절이에요. 코절. 그 코절이 인과적인이거든요. 그래서 반인과적인 어떻게 반인과적으로 살까에 대한 걸로 워크숍을 이제 몇 개 했었습니다. 경기도 예전에서 하고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그 결과물을 제가 이제 게을러서 안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반인공지능 한국어 발성 기법. 어떻게 하면 컴퓨터는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고 인간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이제 이 워크숍의 개요였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호준입니다. 이러면 이제 쉽게 알아듣겠죠. 안녕이십니까. 유는 소호준입니다. 이건 터키 억양으로. 그냥 하피십니까. 저는 송호준입니다. 이게 이제 화이트 노이즈를 사이에 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날은 엄마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여줘를 이제 사람들하고 4시간 동안 연습을 합니다. 같이 워크숍에서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를 넣어서 엄마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여줘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여줘. 요거를 4시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박자를 치면서 엄마 오픈을 저친역은 김치찌개 끓여줘. 왜냐면 음악처럼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잘게 쪼갤 수가 없거든요. 처음부터는. 그래서 그걸 4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이제 발표를 시켰죠. 이제 구글 음성 인식을 틀어놓고 그랬는데 우승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예 영어로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우승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김치찌개가 화면에 쫙쫙 다 떴어. 구글에서. 근데 그걸 제가 아직 편집을 못했는데요. 뭐 하여튼 이런 것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온오프 에브리띵이라는 전시인데 이것도 이제 그 목표는 컸습니다. 모든 걸 껐다 키자의 프로젝트예요. 뭐 빌딩을 껐다 키든 뭐 섬을 한번 껐다 키든 그 대신 켜는 시간 5초, 끄는 시간 5초.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뭐 싱크 이론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건 사람들한테 전자장치를 자기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하고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멀티탭을 지금은 저건 초창기 버전인데 지금은 160개 멀티탭이 있어요. 160개 멀티탭을 다 꼽고 그냥 5초 동안 켜고 5초 동안 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자장치들의 켜지는 타이밍도 다 다르고 꺼지는 타이밍도 다르고 뭐 내는 소리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뭔가를 아까 말한 해체나 이런 걸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음악 빼고 다 껐다 켜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군데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파트 전등 테스트 하잖아요. 아파트 나오면 거기를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요것도 이제 끝나고 연락 주실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요거는 이제 미래극장이라고 이거 어디랑 했더라? 그 경기도 국악 시나위 오케스트라랑 했었던 작업입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저 권병준 작가님, 적극 작가님 이렇게 셋이서 기획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트를 맡았냐면 게임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파트를 제가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악 공연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국악에 공연하는 그 공간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4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레이저가 나가나? 레이저 안 나가죠, 이거. 근데 4군데가 있었는데 잘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1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1번에서 2, 3, 4 공연 중에 어디로 갈지 모르게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아서 다음 공연장을 정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해체와 분기, 그러니까 인과성을 깨뜨리려고 했었던 이제 그 시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거든요. 그래서 관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객을 몇 명 받았냐면 5명 받아요. 관객을 5명을 받는데 각 관객이 저기 P1, 2, 관객 5명 보이시죠? 관객이 각각 카메라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객의 앵글도 채팅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그래서 이제 되게 아마추어적인
하지만 살아있는 앵글의 관객에게 이제 뷰로 보여지고 그 다음 공연이 어디로 넘어갈지나 이런 것들은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해서 만들었던, 그래서 잘 보면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제 다음 공연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루벤테일이 이제 게임으로 참여를 했고,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되게 잘해주셨고, 이제 루벤테일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게임을 만들었었고, 잘 보시면 마스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 이제 앞에 있는 관객 5명이 이제 등에 번호가 써진 채로 이제 자기의 시선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공연을 했었는데, 요것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어떻게 하면 흐트러뜨릴 수 있을까, 인과성을 깨면서도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이제 고민해서 시작된 작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바다에서 머물면서 이제는 육지를 떠날 때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굳이 그렇게 프로젝트화 했어야 됐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해요. 전시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전시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바다에 계속 있으면서 그 바다를 추구했던 거는 아까 뭐 어쨌든 랜덤하고 기후를 읽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다가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그거였는데, 왜냐면 요트를 타려면 바람을 읽어야 되거든요. 파도들을 읽고. 나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냄새만 맡아도 바람이 언제 올 줄 안다라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인공지능의 핵심인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리 교육에도 퍼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공정하고 모든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성이 많아질 거고, 다양성이 많아지면 우리들이 갈 수 있는 맛있는 레스토랑도 많아질 거잖아요. 하여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주기 전에 이제 제가 게임을 또 한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요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또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구를 참아라, 노인과 바다 플라스틱,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게임도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임의 특징은 환경 관련된 게임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1차원적으로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이게 기업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좀 이야기할까 하다가 교조적이면 안 되겠고 되게 코믹하게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게임을 하나를 만들었었던 게 있었어요. 2개를 만들었어요. 이장섭 교수, 서울대에 있는 이장섭 교수랑 저랑 해서 이제 만들었었고, 이제 그 관략근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손가락 3개를 쓰기로 했고, 자연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을 해요. 자연이 우리 인간이 방구를 끼게 만드는 요소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다음에 이제 방구 소리가 나서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딱히 뭘 없는데 뭐 말을 많이 걸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내가 참았던 방구, 당신이 방구를 참았기 때문에 환경을 지켰다라는 억지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인간이 문제지 왜 소방구 갖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게임은 이제 앨런 머스크를 어떻게 좀 한마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켓을 쏘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해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이제를 육지를 떠날 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캄차카 저 위에까지 한번 이렇게 갔다 온 적이 40일 정도 바다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이것도 이제 디스 위켄드룸과 처음에 한번 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당시 코로나 시기였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육지를 떠나서 살 수 있을 거야 되는 어떤 고민이 되게 이제 유효했었던 시점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워크숍들을 했었습니다. 배 위에서. 그리고 요거 이제 미래학교, 저희가 이제 채집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원래 이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오프닝에 제가 베니스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주는 거를 하기로 했었어요. 퍼포먼스로. 그래서 이제 왜 미역국이었냐면 그 베니스나 이런 데서는 기사가 이제 해외 침략종들이
우리 베니스의 바다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역이 대표적인 거였고 중국 큰 상선의 그 물탱크에서 바깥으로 배출된 미역의 포자가 베니스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베니스의 해변을 망치고 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잖아요. 제가 이제 바다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 서양 역사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근데 이거 잘못 말하면 환단곡이 될 수 있고 또 파시스트 될까봐 제가 이 발표 자리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런 말들을 어떻게 뭐 너무 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쨌든 연결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역 다시마 이제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완도에서.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아트센터 나비랑 같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해조류 이야기를 또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역 그래피티라는 이제 제목의 작업을 이제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약간 금미래 같은 다큐멘터리 같지만 이제 우리가 미역을 채집을 하러 완도에 가서 그 미역을 따가지고 미역 귀라고 불리우는 게 있어요.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미역이 포자를 방출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자를 방출하는 게 뭐 난민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 그리고 뭐 포자가 뭐 방출돼서 떠다니는데 그게 무슨 뭐 자기가 의지를 갖고 떠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이태리를 뭐 초토화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뭐 저기 포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저기 임산부들은 또 이렇게 좋아하는 또 이제 그 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미역을 갖고 뭘 하면 너무 웃기고 그냥 뭐 그런 어떤 되게 어두운 주제들, 기후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마존 숲보다 그 해조류가 훨씬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없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뭐 해조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지도 이제 궁금했었고, 그래서 이제 요트를 타고 그 미역귀, 완도에서 채집한 미역귀를 한 이틀 정도 괴롭힌 다음에 이렇게 괴롭히면 이제 얘가 막 포자를 방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출하고 싶어 하는 포자를 제주도로 가져가서, 제가 이제 요트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물살이 아주 세게 흐르는 우도 앞바다로 가서 이렇게 담궈가지고, 뭐 태평양으로 가긴 힘들겠지만 미역귀를 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배는 요트 이름이 랜덤이에요. 하여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술도 관심이 많고, 근데 그게 이제 기술이라서 관심이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당연한 어떤 그냥 공기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호기심 속에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제가 하는 어떤 이야기에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기술들을 쓰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뭐 미디어 아트 전시에서도 저는 잘 안 불리고요. 뭐 그냥 전시에서도 잘 안 불리고 있고, 뭐 배 타고 미역이나 그냥 떠내리는 뭐 이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중년의 위기를 이야기했지만 그래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제가 무슨 작업을 할 거라는 관심보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하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여유 있고 천천히 제대로 된 어떤 뭔가를 그냥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한다는 의미를 자체를. 네, 고맙습니다.